요즘 이제 그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네덜란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미국의 대선, 2024년 대선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21세기 이후 세계의 질서는 각자 도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미 국가 경제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것은 네, 안녕하십니까. 박수종입니다. 요즘 이제 그 정치의 계절이 돌아온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내년 4월이면 총선이 있지만 지금 대만도 그렇고 그리고 네덜란드 얼마 전에 선거가 끝났죠.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가 11월 19일 날 대통령 선거가 마쳤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에 한때 아르헨티나에 대해서 경제적인 이슈에 대한 내용이 나오다가 이제 최근에 관심이 좀 줄어들고 있는데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나온 이야기들을 중심으로 해서 몇 가지 시청자 여러분에게 정리를 좀 해드릴 필요가 있겠다 싶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아르헨티나의 인플레이션, 소비자 물가는 약 한 140% 정도 됩니다. 그리고 페소 화폐와 미국 달러와의 평가절하 정도는 약 한 90%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시장에서 환전율이 1달러에 350페소입니다. 그러니까 350페소를 주면 1달러를 받는데 암시장에서는 그것의 3배 정도가 됩니다. 한 1000달러를 줘야지만 1000페소를 줘야지만 1달러를 교환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다. 네덜란드도 그렇고 아르헨티나도 그렇고 또 최근에 이제 그 미국의 대선 2024년 대선 문제를 놓고도 우리가 많이 이야기하는 게 극우주의자들의 등장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이제 극우다 극좌다 이런 표현들을 정치계에서는 쓰는데 국민들은 극우나 극좌 이런 개념보다는 국민을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게 만들어주는 정치인 또는 정치 세력이 가장 바람직하다 그렇게 보시겠죠. 그러면 아르헨티나 이야기를 먼저 말씀을 드리고 또 베네수엘라 이야기도 있었습니다만, 이 중남미 국가들의 성장 이론의 배경에 1980년대 이제 제가 대학 시절에 많이 유행했던 게 해방신학과 종속이론입니다. 그게 뭐냐면 남미 국가들은 미국의 그 밑에 있는 시장으로서 어떤 노동의 공급이라든지 저가 제품의 생산품을 미국에 공급하는 역할에서 끝나지 더 이상 어떤 경제적 성장이나 자본주의 시장의 성장을 꾀할 수 있는 그런 경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국에 종속되어 있는 경제다. 이거를 탈피하지 않으면 남미 경제는 영원히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힘들다라는 목소리를 많이 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종속 이론 또는 해방 신학에 따른 어떤 경제학, 좌파 경제학적인 어떤 색깔이 좀 냄새가 나죠. 근데 이거를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로 구분하기보다는 이렇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하나의 포퓰리즘적 정책이다. 이 경제와 정치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는 재정일치였잖아요. 제사와 정치가 하나의 일치된 시대가 있었고, 근세에 들어와서부터는 16세기 이후부터라고 해야 되겠죠. 정치와 경제가 하나의 그 분리되지 않는 정경일치의 어떤 정치적인 색채를 띠다 보니까 경제 활동에 있어서 이 정치의 색깔이 많이 엎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오버랩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20세기 이후에 세계 경제는 사회주의 경제와 자본주의 경제 두 개의 경제 체제로 지탱이 되었고, 정치 체제로 치면 역시 사회주의 정치 체제와 민주주의 이 정치 체제 두 가지로 이렇게 양분할 수가 있었죠. 아르헨티나의 경제도 결국은 인플레이션이 140%, 그다음에 달러화에 대한 환율이 암시장에서 1000페소에 1달러로 거래된다는 것은 아르헨티나의 재정 정책이 붕괴되었고 중앙은행의 모든 금리 정책이 무용하다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페론주의자 대통령이 경제정책을 이 지경으로 이끌었으니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과연 아르헨티나 국민들이 대선에서 누구를 선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결국 페론주의자, 포퓰리즘적이면서 좌파적인 생각, 굳이 좌파, 우파 이렇게 진영을 나누자면 페론주의적인 어떤 성향을 가진 대통령이 펼쳤던 경제정책이 아르헨티나의 준비금이 마이너스고 국고가 텅텅 비었고 물가는 천정부지로 솟는 그런 상황을 야기를 했다고 하면 결국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경우가 있었죠. 1998년 외환위기 이후에
정권 교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르헨티나도 국민투표에서 56대 44라고 하는 12%의 차이에 포인트 차이로 이번에 밀리 대통령이 당선이 된 걸로 그렇게 우리가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가장 시급한 문제가 역시 경제 문제겠죠. 근데 여러분 우리 정치도 마찬가지지만 정치 제도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제도 변화 이전에는 반드시 입법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입법은 의회에서 하죠. 근데 밀리 대통령이 당선되고 난 다음에 아르헨티나 의회 구조를 보면 역시 야당, 패론주의자들이 다수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밀리 대통령이 여러 가지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 국민들에게 약속은 했으니까 약속한 내용을 입법화를 시키려면 의회 통과를 해야 되는데 과연 의회 통과가 가능할지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제 개인적인 경험은 한 3, 4개월 전에 한중일 사무처에서 열렸던 한중일 국가경제협력 관계된 그 세미나 과정에서 우연하게 아르헨티나 주한 대사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의 핵심은 지금 현재 호주산 쇠고기하고 미국산 쇠고기가 한국에 들어와서 수입되고 있는데 자국산 쇠고기도 만만치 않게 맛이 있고 한데 자국산 쇠고기는 수입되지 않는다. 그래서 제가 반문을 한 게 미국과는 한미 FTA 협정이 맺어져 있고 한호주 FTA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상황이라면 아마 아르헨티나가 가입되어 있는 메르코수르라고 하는 남미 공동체 와의 어떤 FTA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만약에 그게 없다면은 아르헨티나와의 FTA가 없다면은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를 수입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자유무역협정 규정의 원칙이 있으니까 그 방법상 우리나라 국민들이 미국과 호주산 쇠고기를 먹을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만큼 아르헨티나의 대외적인 어떤 그 외교, 경제 협력 이런 모든 것들이 지도를 펼쳐놓고 보시면 대서양과 태평양의 그 모퉁이에 서 있지만 너무나 지리적으로 멀고 풍부한 광물 자원 이런 것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브라질과 멕시코에 비해서 상대적인 어떤 발전 가능성이 낮게 되어 있다는 것이 아르헨티나 경제를 이끌어갈 밀리 대통령의 고민이 될 것이 분명하다고 보여집니다. 인구는 우리와 비슷합니다. 한 4,600만 정도가 되는데 아르헨티나의 그런 포퓰리즘적인 정책이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둘지는 지켜봐야 되겠지만 이 역시 IMF라든지 월드뱅크 또는 미국의 지원 없이는 부흥하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여러분 네덜란드도 그렇고 이번에 의회에서 극우 성향의 즉 이스라엘 하마스 전쟁이 나자 이스라엘 유대인을 좀 비하하는 그런 발언을 한 빌드러스 총리 쪽이 아마 다수당이 35석을 확보하면서 다수당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그 책 저자의 이름을 기억을 못하는데 책 제목이 각자도생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을 읽어보면 21세기 이후 세계의 질서는 각자도생의 시대가 될 것이다. 그런 내용으로 아마 책이 전체가 지정학적인 어떤 요인으로 편성이 되어 있는 것을 제가 한 몇 년 전에 읽은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래서 각자도생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기 시작했고요. 아마 우리 언론에서도 각자도생이라는 말을 자주 쓴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세 가지를 요약해서 말씀을 드릴까 합니다. 첫 번째는 정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흔히 극우, 극좌, 이념적인 이데올로기를 평가를 하지만 정치의 가장 근본은 철학에 있습니다. 고대 그리스 로마의 철학에서부터 이 정치가 이끌어져 나오면서 공화정이라든지 민주정이라든지 참주정치 여러 가지 형태의 정치체제가 실험이 이루어졌고 그 정치체제가 지탱이 되고 유지가 된 것은 왕정체제 하에서 가장 사람들에게 어떤 권리가 또는 어떤 권한이 많이 주어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바라봤을 때 이루어진 체제가 정치체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경제체제라고 하는 것은 생산과 분배 과정을 공평하고 정의롭고 투명하게 성사시킬 수 있는 것을 하나의 경제체제라고 놓고 본다면 결국 각자가 가지고 있는 생산 도구와 인간으로 치면 노동이겠죠. 그리고 자본이 있겠죠. 이런 자본과 노동을 투입해서 거기서 얻어진 생산의 결과를 즉 소득이 되겠죠. 자본 투자 소득, 노동 투자 소득 이런 것들이 얼마만큼 투명하게 근로자에게 분배가 되느냐 이 문제를 놓고 아마 경제 제도를 만드는 것이고
그 경제 제도를 결정하는 체제가 과거에 왕이 중심이었다는 왕에게 가는 것이었고, 귀족이 중심이었다는 귀족에게 가는 것이었고, 그것이 아니라 일반 모든 국민에게 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시기부터는 일반 모든 국민이었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가 중상주의와 중농주의를 거쳐서 최근 자본주의 체제 이론에 접할 때까지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던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이나 데이비드 리카도, 그다음에 인구론을 이야기했던 말사스, 이런 모든 사람들의 이야기들의 가장 핵심은 요즘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과연 민주주의 정치 체제 속에서 국민 개개인의 재산의 분배, 소득의 분배의 형편성을 주장했을까? 아니면 그 당시에 가장 유망했던 상인들이 자본을 일으켰을 때 그 자본을 토대로 해서 시장의 어떤 투명성, 시장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는 쪽으로 글을 쓰는 게 그 사람들의 가장 기본적인 생각이었을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 모든 사람들에게 형평된, 공평한, 공정한 분배 제도의 필요성을 이야기했을까? 아니면 왕의 개념에서, 정치인의 개념에서 이제 상인의 자본가 계급으로 이 소위 경제 권력이 넘어오면서부터 이 경제 활동이 정치 활동을 능가하기 시작하는 시점에 과연 경제 사상사에서 나오는 많은 경제학자들은 누구를 위한 경제 이론을 만들었을까를 한번 생각해 보게 됐다는 것이죠. 최근에 이제 우리가 정의란 무엇인가를 놓고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열광하기도 했던 샌더스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만은 결국은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공정함과 공평함이 분배 과정에서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게 아닌가 싶은 내용입니다. 정치 체제를 놓고 왈가왈부하는 것은 경제학자로서 또는 경제를 하는 사람으로서 어느 정도 깊이가 있게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정치 체제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 같습니다. 기업이 있고 가게가 있습니다. 경제에서 기업과 가게는 이 정치하는 사람들에게 일정한 세금을 납부를 하면서 이 정부를 구성하고, 그 정부를 구성하는 가운데 사법부, 입법부, 이 정부, 이 세 가지의 기능이 서로 독립되어서 견제하는 가운데 국민들로 받은 세금을 가지고 어떤 정책을 더욱더 시장을 활성화시키게 할 수 있겠는가에 관점을 두고 정치 체제를 만들고 정치 제도를 만드는 게 그들에게 주어진 임무가 아닌가 싶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념에 흔들려서 왼쪽으로 갔다 오른쪽으로 갔다가 또는 중도다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만,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간단한 내용은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형태의 어떤 분배 제도, 경제의 정의를 원하지 않는가 하는 생각인 것이죠. 여러분, 멕시코라든지 브라질이라든지 아르헨티나, 칠레 이런 국가들의 경제를 놓고 보면 사회주의 경제 체제가 자리를 잡아서 마치 분배를 평등하게, 공정하게, 정의롭게 하는 것처럼 약속을 하고 정치 체제를 이어봤지만, 과연 그 사람들이 성공한 경제 제도를 만들었느냐, 정치 체제를 경제 제도와 엮어서 공정과 정의를 실현시켰느냐라는 문제점은 지금 나타나는 브라질, 멕시코, 그 다음에 아르헨티나, 칠레의 경제 상황을 놓고 보면 베네수엘라까지 포함해서요, 콜롬비아도 마찬가지죠. 극명하게 드러나는 것이다. 즉, 정치라고 하는 것은 허울 좋게 국민들 앞에서 공정과 공평과 정의를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정권을 잡고 난 다음부터의 문제점은 거의 달라지는, 180도로 바뀌는 그런 장면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래서 이 경제라고 하는 문제와 정치라는 문제를 놓고 봤을 때 많은 사람들은 그냥 식당에서 찻집에서 친구들과 이야기 나누는 하나의 가십거리로 이야기는 할 수 있지만, 정치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국민들은 큰 것을 정치에 바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단지 30년 동안 한 직장에서 일을 하고 은퇴를 했을 때 얼마나 사회복지제도가 잘 돼 있고 노후 생활을 편안하고 행복하게 누릴 수 있는가를 정부가 제도로서 보장해 주는가, 이기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이 포퓰리즘이라고 하는 인기 영합에 의해서 정책이 만들어지는 것은 영속 가능성과 지속 가능성에 상당히 문제가 있을 수 있다. 정책이라는 게 지속 가능성이 없고 일관성이 없으면 정책의 의미와 목적은 바로 상실될 수밖에 없는 그런 점이다라는 것을 이번 아르헨티나 사태에서 우리가 반드시 느껴야 되는 하나의 교훈인 것 같습니다. 해방신학도 이론적으로 맞고 종속이론도 이론적으로 맞습니다. 논리적으로 맞습니다. 문제는 그 해법,
그래서 어떡할 건데 라고 했을 때 그 해법을 제시하는 과정이 분명하지 못했고 아르헨티나 국민이나 멕시코, 브라질, 칠레, 베네수엘라, 콜롬비아, 남미 국가 국민들에게는 맞지 않았다는 것. 즉 정치하는 사람들의 호주머니를 채웠겠지만 나머지 중산층과 서민층들의 생활은 오히려 더 희생되었다는 점은 이 포퓰리즘의 어떤 경제정책에 있어서 문제점을 그대로 드러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국민이 정치적인 판단을 할 때는 의회와 국회 또는 지도자, 대통령, 정부가 각각 국민에게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가 그 항목을 우리가 분명히 따져봐야 될 것이고 이것이 실현 가능한가 가능하지 않는가를 봐야 될 것이고 세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국민들이 그 제도를 받아들여서 그 제도 속에 같이 뜻을 공유할 것인가 말 것인가 라고 하는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념적인 잣대로 나는 누가 좋고 누가 싫다라고 하는 개념보다는 이것이 전체 국민에게 옳은 것이냐 아니면 나쁜 것이냐를 놓고 많은 토론과 대화, 소통이 필요한 그런 시대가 아마 미래 시대가 아닐까 싶습니다. 미래 시대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AI 중심으로 가는 시대고 기계 문명 중심으로 가는 시대가 될 것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것은 의식과 인식의 가치일 것인데 이거는 철학과 사상을 낳고 있고 우리 대한민국 경제가 아르헨티나나 이런 남미 국가 경제를 바라보면서 가져야 될 것은 우리 나름대로 경제에 대한 철학과 사상, 도덕과 윤리 그리고 지도자와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다시 경제하려는 의지를 단순하게 말장난, 수사적인 포퓰리즘적인 정책에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이게 국가 미래를 위한 큰 설계인지 아닌지 고민하고 또 생각하는 그 내용을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그렇게 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세계는 익스트림으로 간다고 합니다. 극우나 극자로 간다고 합니다. 성향이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도 아마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이 오늘 현재로 놓고 보면 확실시 될 것 같고요. 아마 대만도 중국에 대해서 상당히 좀 보수적인 입장을 가진 총통이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 일본 역시 이 극우주의 총리가 기시다 총리가 인기가 없어서 다시 내각을 물러난다 하더라도 자민당 중심의 자위대를 무장하는 형태의 어떤 헌법을 수정하는 형태의 극우자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도 그런 관점에서 이 극좌주의, 사회주의, 북한의 김정은이는 극좌죠를 대적하는 상황에서 어떤 형태의 정치와 경제제도를 계속 유지 발전시켜 갈지를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으로 여러분이 가졌으면 좋겠습니다.